네, 오늘 22강 중비금의 송금 산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비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법인세법상 이게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 놓은 일정 금액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사회 밖으로,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당장 송금 산입을 하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세 정책상 이렇게 중비금으로 산입해서 이걸 이후에 어떤 사업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준비금 당시 이걸 송금 산입하게 해주면 좀 더 그런 회사의 고유 목적의 사업에 좀 더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조세 정책적 지원 목적에서 단지 준비금을 준비금으로 쓴다고 빼두는 것만으로도 송금에 산입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사회에 유출되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교환해 보시면 준비금의 송금 산입의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유출된 비용이 아니어서 송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산입되면 하지 아니하나 조세 정책 목적상 법인세를 이연해 주려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준비금의 송금 산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게 어떻게 조세 정책적으로 세금을 이연해 주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먼저 준비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준비금은 종류가 근거 변명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인세법상, 두 번째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렇게 두 가지 법에 근거해가지고 준비금에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법인세법에 보면 책임준비금, 비상이혼준비금, 해약환급준비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해가지고 이런 준비금을 적립하기만 하면 그때 송금 산입하는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해서 우리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뭐 기부단체나 기부법인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 그런 기부 목적으로 사업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적립하는 것만으로도 송금 산입하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손실보전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 목적 회사 이러한 경우에 이런 특정 법상 준비금에 대한 송금 산입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금에 송금 산입할 때 이것을 송금 산입 말 그대로 해준다는 것이고 원칙은 잉여금 처분을 다 하고 나서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적립을 할 때 어떻게 송금을 산입해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잉여금 처분해가지고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때 송금 산입했습니까? 안 했죠. 그것처럼 원칙은 잉여금을 어떻게 건드려가지고 이것을 처분하는 금액을 송금 산입해주지 않는다가 대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인의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단지 잉여금을 건드려가지고 준비금으로만 이렇게 따로 빼놨을 뿐인데 요걸 송금 산입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법인세를 이연해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걸 다시 송금 산입한 걸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인세를 이연해주는 혜택인데요. 그 밑에 회계 처리해 보게 되면 X1년 준비금 적립 시 차변에 비용 200원, 대변에 준비금의 설정 2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한번 이걸 같이 보면 비용 200원. 그러니까 준비금을 적립함으로써 그때 바로 비용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비용 처리 사유 발생할 때 그 밑에 교환 보시면 X2년도 한 해가 지나가지고 이 이후에 진짜 그것을 어디에 사용해서 적립한 준비금 사용을 해서 그때 원래는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때 원래는 비용 200원, 현금 200원 실제 현금 이때 나갔을 테니까요. 이렇게 적립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미 한번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비용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이때 준비금을 상계하는 것이죠. 이 준비금과. 해서 결국에는 이게 X1년도고 사용할 때 X2년도라고 그러면 X2년도에 실제로 사용할 때 비용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X1년도에 비용 처리를 하게 해주고 X2년도에 정작 쓸 때는 그 비용을 취소를 하면서 결국에는 X2년도에 낼 비용 처리돼야 될 것을 X1년도에 미리 해주는 거니까 좀 더 빠른 시기에 법인세를 줄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것을 사용됐을 때 그 법인세를 환입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때 비용을 취소했으니까 이때는 법인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이때 법인세가 내려가고
그래서 시기 차이를 조절해가지고 법인세를 이연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내야 되는 법인세는 같으나 그 시기를 X2년도에 법인세를 줄여줄 것을 X1년도에 먼저 줄여주겠다. 이걸 우리가 이연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금이 처리가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준비금 문제가 있는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개념을 한번 듣고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원칙적으로 제3자와 어떤 물건을 거래할 때 그 거래 가액만큼을 시가로 인정해 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준 금액만큼을 송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요. 그런데 제3자와 교환을 보시면 제3자와 거래 대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회사가 과도하게 손해보는 경우 원칙 같은 경우면 제3자와 거래할 때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는데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 내가 좀 더 그자한테 높은 금액을 주고 내가 의도적으로 손해를 주고 물건을 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과도하게 또 비용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특수관계인과 이용해서 법인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너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부당한 거래가 아니냐라고 봐서 그런 회사에 과도한 비용 처리한 그런 회계 처리를 부인하고 세법에 따라서 재계산한다고 합니다. 이 재계산함이라면 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관계인 거래이고 특수관계인이 어느 범위에 해당되는지는 이따가 한번 그려볼게요. 두 번째로 특수관계인 1번 그러니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여기서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는 게 바로 3번의 요건인데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와 3억 원 중 3억보다 작은 금액보다 이게 크게 되면 너 이거 현저하게 손해를 주고 너 이거 판매했구나, 너 현저하게 부당한 거래구나 봐가지고 시가로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그라미 1번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이라 그랬죠. 먼저 특수관계인이 어떤 범위에 해당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 빈칸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수관계인, 이게 바로 내 법인이라고 해볼게요. 내 법인. 그렇다면 특수관계인이 뭐가 있냐면은 처음으로 영향력 행사하는 자, 행사자, 그리고 그 친족, 그 법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이 특수관계인이고요. 두 번째로 해당 법인의 주주랑 친족입니다. 근데 이 주주는 전부 다 주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액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제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액 주주라고 그러는데요. 소액 주주라고 그러면 지분 1% 미만입니다. 미만. 이하 아니고 미만이라는 점 명심해 두시고요. 예를 들어 그런 것이죠.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샀다고 그래서 나와 삼성이 특수관계인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사실 힘들다는 것이죠.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지배력을 행사하기는 힘드니까 최소한 그 회사의 지분을 1%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 미만은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비록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특수관계인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액주주가 아닌, 그러니까 지분 1% 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 있다면 그 친족도 특수관계인으로 해당된다. 소액주주가 아닌 경우에만 말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법인에 다니고 있는 임직원입니다. 당연히 다니고 있는 종사자니까 특수관계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세 부유 또는 이 법인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1차 지배법인. 이것도 특수관계인이고요. 그리고 직접 또는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1차 지배법인을 통해서 행사하는 법인, 우리가 그것을 2차 지배법인이라고 합니다. 2차 지배법인. 이렇게 특수관계인이고요. 이렇게는 이제 법인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반대로 법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법인에게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 그러니까
법인. 이거는 다른 것이죠. 이 법인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거는 반대로 이 법인이 이 내법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0% 이상 출자 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이고, 그리고 그 법인에게 30% 이상 출자한 법인도 특수관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소속 집단 법인이 있어요. 그런 법인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기업 집단 소속 법인. 네, 그래서 이 자들이 다 내 법인의 특수관계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목적상 어떤 걸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냐면, 영향 행사상 그 친족, 그리고 소액 주주가 아닌 주주, 그리고 임직원, 그리고 1차 지배법인, 이렇게 행사한 1차 지배법인.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하나 더 알아둔다면 나의 법인의 출자를 30% 이상 출자하는 법인,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려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특수관계인이었다. 그러면 아까 요건에 동그라미 2번에 있었죠. 1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 그럼 어떤 게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이냐? 그게 별표 2번인데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 1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용역을 시가보다 고가 매입하거나 저가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두 번째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높은 이율로 차입하거나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그 밑에 기타 등등 자본거래가 있는데요. 1번, 2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법인이 손해를 보는 느낌인 거죠. 즉, 내 법인이 손해를 봐서 법인세가 부당히 낮아지니까 그렇게 다시 시가로 그 해당 거래 가액을 산정해서 법인세를 더 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법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에만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이 로직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손해.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와 3억 중 작은 것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별표 3개인 건데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에, 시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감정을 받으면 되겠죠. 근데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감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증세법상 평가에, 상속세 증여세법상 또 그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하는 방법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고, 그것으로도 시가의 판명이 불분명하다. 그런 경우에 특수한 상황의 평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수한 상황의 평가가 그 밑에 나와 있는 건데요. 유무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 시가의 50%를 곱하고 보증금 뺀 금액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시가로 보고, 그 외 기타 용역은 용역의 원가 기준 수익률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 이렇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요 순서대로 간다. 요거 한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와 대가 차이만큼 세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그 한도 범위를 초과하면 그 세무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요거 그 밑에 보면 별표 2개 기부금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하는 게 있는데, 여기 제가 빈칸을 그려놨죠.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걸 지우고요. 기부금 한번 그려보시죠. 우리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산을 1억에 매각한 금액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게 정상가액이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30%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7천만 원까지는 내가 팔아도 기부금을 안 보고 1억 3천까지 내가 고가로 매입해도 기부금이라 보지 않았습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특수관계인에 관한 거래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5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기부금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2천만 원이 기부금을 받죠. 근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인데
그것의 정상 범위가 5%입니다. 5%. 3억과 5%의 작은 금액인데 이것은 이제 3억보다 작은 금액이니까 5%면 9,500만 그리고 1억 500만 원. 즉 내가 살 거면 1억 500만 원 이하로 사야 되고 팔 거면 9,500만 원 이상을 주고 팔아야 내가 손해를 덜 보는 것인데 만약에 이거보다 내가 싸게 팔았다. 이것을 9천만 원에 팔았다. 그런 경우에 이게 부당행위 계산부인 범위가 9,500만 원까지 팔아야 되는 거였는데 9천만 원 팔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걸리는 거겠죠. 특수관계 거래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 500만 원 범위가 아니라 이 1,000만 원 즉 시가와 대가의 전체만큼을 부당행위 계산부인 세무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 차이가 있나요?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기부금으로 보는 것인데 부당행위 계산부인은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시가와 대가의 전체에 대해서 부당행위 계산부인 금액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세무조정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 자산을 고가로 주고 샀다. 그러한 경우에는 먼저 자산에 대해서 그 가격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송금산입합니다. 그 자산을 시가만큼 줄여라 이런 것이겠죠. 고가 매입이니까 더 비싸게 산 경우 예를 들어서 뭐 1억 2천만 원에 산 경우 이렇게 의미하는 거겠죠. 예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1억 500만 원까지 정상가액 범위로 인정되는데 1억 2천만 원에 샀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1,500만 원 이렇게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더 비싸게 산 금액은 상대방에게 이익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 이익으로 간 만큼 그 상대방의 귀속을 밝히는 겁니다. 그만큼 입금 산입 상대방이 대표자라면 상여 뭐 주주라면 배당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고가 매입한 경우에는 이렇게 세무 조정이 되고 만약에 저가 양도로 했다. 내가 9,500만 원까지 팔아야 되는데 그걸 9천만 원에 판 경우에는 이 1,000만 원만큼 바로 입금 산입 사배출이니까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가 양도를 하면 이렇게 한 개 세무조정 나오고 고가 양도 하면 2개 세무조정 나온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한번 교환해 볼게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을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하거나 아니면 고리로 내가 차용하는 경우에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때는 그 금액과 대가의 차이만큼을 입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나 배당으로 처리한다. 비슷한 논리인 거죠. 그렇다면 가지급금은 무엇이냐?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직접적 업무와 관련시 대여한 자금.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데 그냥 이것을 자금 대여했답니다. 그러한 경우에 최소한 그 은행 이자만큼 받아야 되는데 너 그거 안 받았다? 그러면 너 그거 부당행위 계산으로 봐가지고 그걸 부인하겠다. 너 최소한 이자만큼은 법인의 입금 산입으로 봐서 법인세를 더 내.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몇 개 보면 동그라미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월정액 내의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액, 학자금 대여액 이런 경우에는 직원이니까 이렇게 빌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박스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지급금에서 안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빌려줄 수 있는 건데 단 임원 같은 경우에는 임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사회통념상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 대여한 뭐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액, 학자금 대여액, 자녀 학자금 포함이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가지급금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송금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빌려준 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자만큼을 다시 입금 산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구입액 대여액 그럴 수도 있죠. 직원이 일하다 보면 중소기업이니까 월급도 얼마 못 받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위해서 회사에서 일정 돈을 빌려준다면 요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으로 보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그리고 직원이어야 됩니다. 임원이 안 되고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거 두 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법에서 나열하는 것 이런 것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적정이자에서 실제 수령이자
뺀 만큼은 인정이자. 그렇죠. 실제 수령 이자인 만큼 그만큼 법인의 자산 증가한 거니까 그만큼은 법인세를 이미 더 낼 수 있을 만큼 반영이 된 거니까 적정 이자에서 안 받은 만큼만 인정이자로 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적정 이자는 가지급금 적수 곱하기 적정 이자율 그리고 곱하기 365분의 1인데 우리가 가지급금도 적수로 따져요. 빌려준 기간만큼 적수로 따지니까 그 기간을 반영하기 위해서 365분의 1 요거 하는 것이고 적정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별표 2개 보이죠. 여기 보시면 원칙은 가중평균 이자율로 한다. 즉 회사가 이미 비특수 관계인과의 대여이익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회사가 제3자가 봐도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시가로 보는 그 율이기 때문에 이자율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중평균 해가지고 회사의 이자율을 구한다. 그래서 그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구해라 이런 의미이고요. 거기서 실제 이자 수령액을 뺀 금액만큼 그 차이만큼 회사가 의도적으로 덜 받은 금액이 된 거죠. 그만큼을 인정이자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인정이자 같은 경우에도 현저한 이익의 요건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저한 이익의 요건이라고 그러면 적정 이자와 3억 원 중 작은 값 만큼 해서 혹시 이게 이제 그 적정 이자의 5%보다 차이가 안 난다. 그 정도는 봐준다. 근데 그것이 5%보다 더 많이 차이 나거나 3억보다 높은 금액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하라는 의미입니다. 세무조정은 입금 산입, 상여 배당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요게 혹시나 그 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빌려서 그걸 준 금액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빌린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만큼을 송금산입 해야 된다고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것이겠죠. 근데 우리 하나 기억나시나요? 채비 건업 해가지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같은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그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빌려줬는데 그것이 회사가 차용해서 빌려준 것이라면 너 회사가 차용할 때 이자도 다 인정을 안 해주겠다. 요거 배운 적 있었죠. 그만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이자 송금 불산입 요것도 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돈을 빌려준 게 있다. 업무무관으로 이 조정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회사가 그만큼 빌려온 거에 대해서 이자를 다 송금 인정받아야 되는 건데 그만큼 차입금 적수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만큼은 이 이자를 전부 인정해 주지 않겠다. 즉 요것도 세무조정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기타 사회이출, 무조건 기타 사회이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무관 가지급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회사가 차입한 자금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요거 2개의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 요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56페이지 준비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준비금은 법인세법에서만 규정이 있고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준비금은 현재 없다. 아니죠. 하나 있었죠. 손실보전금 그거 하나 있었는데 요게 있으니까 틀린 것은 정답 2번.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준비금이 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고요.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근거하고 있다. 아니죠.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손실보전 요거 하나 있었고 그 외에 4가지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부당 행위 계산 부인 요거 문제 풀어볼게요. 270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주 3일은 25년 1월 1일에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3억 원의 토지를 1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고가 매입했네요.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25년 필요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일단 이게 현저한 이익 요건에 적용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얼마입니까? 시가와 대가의 차익. 대가 10억인데 시가는 3억이니까 7억이죠. 이게 다음 중 작은 값입니다. 시가의 30%. 시가가 3억 원이니까 곱하기 30% 하면 9천만 원. 그리고 3억 중 작은 값이니까 9천만 원보다 이 시가와 대가 차이 큽니까? 크죠. 9천만 원보다 7억이 훨씬 크니까 근데 이거 현저한 이해 요건 적용되는구나. 그러면 부당행상 계산 부인 요거 적용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고가 매입이니까 세무조정 2개 한다고 그랬죠. 먼저 자산을 시가만큼 줄여줍니다. 송금산입
10억짜리를 3억만큼 줄여야 되니까 7억 마이너스 6억. 그리고 그만큼 사회에 빠져나가는 것이죠. 입금산이 귀속자 밝혀야 되니까 7억만큼 누억에 갔습니까? 대표 이사한테 갔네요. 그러면 상여가 되겠죠. 이렇게 고가 매입 같은 경우 두 개의 세무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문제 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이익 계산 부임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정답은 4번인데요. 회사가 사택을 출자 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이익 계산 부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니죠. 근데 여기 보면 출자 임원 지분율 1% 미만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로 봐가지고 부당이익 계산 부임 적용 안 한다 그랬는데 지분율이 딱 1%이네요. 그러면 이거 소액주주가 아니죠. 그러면 부당이익 계산 부임 적용을 해야 되니까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주 3일은 시가 100원인 건물을 장부가에는 50원입니다. 개인 대주주에게 양도하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 46원을 인식했습니다. 필요한 세무 조정은 일단 100원짜리를 장부가 50원에 처분이익 46원 인식했으니까 96원에 판 거죠. 그러면 일단 부당이익 계산 부인 적용되는 건지 알았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100원을 96원에 팔은 거니까 100원과 96원의 차이, 즉 4원이 되겠네요. 이게 시가가 얼마입니까? 시가 100원이네요. 100원의 5%와 3억 원 중 작은 값보다 큽니까? 그럼 100원의 5%니까 5원이 되겠네요. 근데 4원 5호보다 작은 것이죠. 그러면 이 정도 손해주고 팔게 되는 것은 현장 이익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는 싸게 팔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히 세무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값 주고 팔았다고 보는 것이죠. 4원 싸게 판 것까지는. 5원까지도 싸게, 5원 이상이니까 4.9원 여기까지는 싸게 주고 팔아도 딱히 부당이익 계산부인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문제 7번. 영리내국법인 주 3일의 21기 거래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21기 세무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4번인데요. 25년 3월 5일 주 3일의 대표 이사에게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9억 8천만 원에 매각한 경우. 이것도 한번 암산으로 해볼게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그게 어떻게 작아야 되냐? 시가의 5%, 시가의 5%니까 5천만 원과 3억 중 작은 값, 5천만 원이 되겠네요. 2천만 원은 5천만 원보다 작으니까 그 정도로 손해보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5천만 원까지는 5천만 원부터 손해봐야 너가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걸리는 거지. 2천만 원은 특수관계인 간에서도 싸게 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무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문제 9번입니다. 법인이 다음과 같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정답은 3번인데요. 직원에 대한 학자금 대여,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를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지급금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틀린 거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임원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아니죠. 경조사비 대여액 직원만 된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2번.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액. 우리 전세자금 대여액 직원에게 주는 거 인정이 되는데 중소기업만 되는 거랬죠. 그래서 중견기업이 틀렸으니까 이것도 틀린 것이고. 동그라미 4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액. 중소기업도 되고 직원 오케이입니다. 근데 지배주주이네요. 요거는 사실 일반적인 직원이라고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원도 안 된다. 그래서 4번도 틀리게 되고 결국 남은 것은 3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보고 마지막 챕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